꾼의 시선으로 경제를 보는 프리미엄 경제 토크쇼 경제전쟁 꾼의 곽수정입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 경제와 정시에서 가장 뜨거웠던 테마 하나를 골라본다면 그렇죠. 전기차와 배터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올 한 해 반도체 수출이 부진을 겪는 동안에 자동차가 수출 효자의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특히 북미를 중심으로 전기차를 비롯한 이 친환경차와 SUV 등의 이 차량 수출이 호조세를 띄었습니다. 배터리, 즉 2차 전지 산업도 최근까지 1,000조 원이 넘는 전기 수주 계약과 미국 IRA 법안의 보조금 수혜로 이 가파른 성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전기차와 배터리 산업에 대한 전망이 맑음에서 흐림으로 바뀌고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만 내년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둔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에 따라서 배터리 산업에도 먹구름이 낄 것인지 조명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우려대로 내년 전기차의 배터리 시장이 둔화될까요? 그렇다면 대응책은 어떻게 세워야 될지 두 분의 자동차 전문꾼을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힘차게 외치고 출발해 보겠습니다. 프리미엄 경제 토크쇼 경제전쟁 꾼. 네, 지난 3년에서 4년 사이에 이 글로벌 시장에서 급성장한 산업을 꼽는다면 그렇죠. 바로 전기차와 배터리 분야가 아닐까 싶습니다. 고물가와 고금리의 여파로 이 글로벌 경기가 둔화된 올해에도 세계 자동차 업계의 수출 실적은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특히 전기차와 SUV가 강세를 보인 덕분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도 전통적인 수출 효자였던 이 반도체가 부진한 사이에 전기차를 비롯한 자동차 수출이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이 산업부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10월까지의 자동차 수출 금액이 작년 실적은 물론이고 올해 수출 목표액도 충분히 상회해서 달성했다고 합니다. 2023년을 열심히 달려온 국내 전기차와 배터리 산업의 성적표 두 분 꾼께 먼저 자세한 설명과 총평을 한번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김필수 교수님부터 말씀 주시죠. 올해 실적 아주 좋습니다. 국내를 대표하는 현대 기아차가 아마 올해 말에 아직 누적은 안 나와 있지만은 순수 영업이익률이 25조 원을 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전 몇 년 전만 하더라도 1, 2조 원 하게 되면 대단했거든요. 네. 근데 25조 원 하면은 순수 영업이익률은 세계 넘버원이 아닌가 이렇게 볼 정도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SUV 또 친환경차 또 현대차 같은 데는 제네시스 브랜드 이게 이제 100만 대 누적 대수를 넘어갔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좋은 실적이고 또 중요한 것이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만 잘 만드는 게 아니라 하이브리드나 기존의 내연기관차도 이미 세계 수준급이기 때문에 전기차 판매가 줄어들면서 그 부분을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메꿔주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의미가 있어서 전통적인 미국 시장만 약 11% 점유율, 유럽이 12% 이상 넘어가고 있고요. 또 제네시스 브랜드 같은 경우에도 미국의 성공적인 부분을 발판으로 해서 지금 현재 유럽에서 또 중국에서 본격 진출하고 있는데 독일에서 흐름이 괜찮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향후 기대하는 부분이 상당히 큰데 전기차 판매가 줄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앞으로 불확실성 좀 고민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지금 시장 점유율이 7.5%로 나오고 방금 설명 주셨습니다만 미국 내에서 11% 두 자릿수의 시장 점유율을 벌이고 있으니까 나름대로 총평 말씀 또 주실 건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맞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우리가 자동차 수출액이 541억 달러였거든요. 그다음 올 5월에 570억 달러 목표를 세웠는데 이미 10월 달까지 580억 달러를 돌파했죠. 그래서 보통 연 한 5.3%의 성장률을 예상을 했었는데 그 이상으로 상당히 좀 약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전기차나 프리미엄급 결국 자동차 제값받기가 이제 우리가 이제 효과를 본다고 볼 수 있고요. 보통 이제 방금 25조 수익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현대자동차가 100조 클럽의 매출에 3.4조의 영업이익률을 달성했다는 게 얼마 안 됐거든요. 그 당시만 해도 드디어 이제 100조 클럽을 달성했다고 했는데 벌써 이게 8배나 수익률이 늘어날 정도로 큰 성장을 했는데 또 의미 있는 것은 국내 배터리 3사가 연 수주액이 1,000조를 돌파할 정도로 많은 어떤 수익성을 보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한 성장성을 보이고 있는데 내년에도 이런 성장이 어느 정도 좀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결국 트럼프 대통령과 대선의 결과가 중요한 역할을 하겠지만 어쨌든 수출 통제법 같은 새로운
미국 내에서 법안들이 만들어질 것 같기도 하고요. 네네. 그보다도 1년 3개월이 지금 지난 시점에서 IRA 법안, 네네.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와 전기차 업체 수혜를 보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전망? 보고 있습니다. 뭐 전기차 같은 경우도 실제 미국 내에서 현대차가 4위를 하고 있고 기아차가 9위로 네. 그러니까 테슬라에 의해서 2위를 달성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테슬라 같은 경우는 57%로 아예 부동의 1위고 2위 그룹인 이제 현대기아가 이제 7.5% 정도로 상당히 뒤져 있습니다만 네. 실제 점유율 2위라는 건 상당한 의미가 있거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일단 IRA 보조금 때문에 국내에서 만들어진 자동차가 미국으로 수출되면서 보조금 혜택을 못 받는 이런 위기 상황이 있었는데 이걸 어떤 정책적으로 많이 잘 풀었습니다. 결국은 무슨 얘기냐? 리스 비중을 좀 늘렸거든요. 예전에 보통 리스 비중이 한 5% 정도에 머물렀던 것을 30%까지 끌어올리면서 리스 차량에 대해서 IRA에 대해서 예외 조항을 어떤 적용을 시켜가지고 네. 상당히 많이 판매를 한 것도 어떤 성공적인 결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김표식 교수님. 네. 지금 미국 전기차 시장 점유율을 보니까 일본 자동차 회사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기존의 이 도요타 같은 경우에는 주로 하이브리드 자동차 내연기관을 기반으로 해서 공략을 하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래의 모빌리티를 선점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뒤져 있습니다. 지금 한두 개 기종의 전기차를 판매를 해서 하고는 있지만은 전량 리콜을 했다든지 등등하고 또 기존의 현대차하고 비교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기술적으로 약 벌써 3년 정도 뒤져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양산 모델로 제대로 나오는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네. 또 미국이 전기차를 기반으로 해서 치고 나가고 있는데 전통적으로 하이브리드 내연기관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건 상당히 문제점도 있고요. 아마 점차 점유율이 떨어질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뭐 미국뿐만이 아니라 중국 내에서도 점유율이 떨어지면서 이미 시설을 상당 부분 철수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전기차 판매가 주춤하면서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인기를 끌고 있지만은 이게 오래 가는 건 아닙니다. 결국 그 전기차의 보급이 2, 3년, 3, 4년 정도 더 빠르냐 느리냐의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니까 네. 지금의 전기차의 주춤은 일종의 숨고르기라는 측면에서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전기차 같은 무공해차의 전환이 필수적이라는 거. 그래서 아마 세계 1, 2위도 순위가 앞으로 바뀔 가능성 상당히 높다고 볼 수가 있어서 그 중심이 미국부터 시작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 주셨습니다만 현대자동차가 내년 3분기 정도에 미국 현지에다가 전기차용 공장 네. 가동을 할 거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예. 지금 현재 2위인데 테슬라에 이어서 네. 미국도 그렇고 글로벌 시장에서 현대자동차 전기차 어느 정도 기대를 해도 될까요?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아마 최근에 들으셨겠지만은 전기차 판매가 주춤하는데 뭐 GM이라든지 시설을 축소하거나 지연하거나 아니면 포기하는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은데 네. 현대차 그룹은 그대로 목표대로 나가겠다 이렇게 지금 선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 내년에 조지아주 전기차 네. 전용 공장이 내년 후반에 본격 가동이 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도 뭐 울산 공장도 25만 대 수준으로 해서 이미 기공을 했고요. 또 기아 화성 공장도 PBV 전기차 전용 공장 30만 대 수준으로 이미 공사 중에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목표로 한다면은 전용 공장 통해서 완성도 좋은 전기차 또 품질 옵션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더욱이 내년 후반부 되면은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에서 아까 이호근 교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리스나 렌트 차량만 진행이 됐었는데 네. 이제는 생산하는 차량 모두 보조금을 거의 1,000만 원을 받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내년 후반부터는 테슬라에 밀렸던 부분들을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 물론 내년 말에 이 미국의 대선이 있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면 굉장히 고민이 많은 건데 네.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변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조지아주라서 좀 걱정이 네. 되긴 하는데 이호근 교수님, 예. 전기자동차의 미래를 보기 위해서는 네네네. 결국 거기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인 배터리 쪽을 봐야 그렇죠. 되거든요. 네네네. IRA 법안을 통과되면서 우리가 보조금 받는 수혜액이 1조 2천억 정도 맞습니다. 됐다가 지금 한 2조 원 정도로 내년에 늘어날 걸로 그렇죠. 기대를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 올해 1에서 3분기 누적 세액 공제액만 4,200억 원이 넘거든요. 네. 그래서 3분기에 갑자기 2배로 늘어났었고요. SK온 같은 경우도 이제 누적 세액 공제액이 반영이 돼서 일단은 2분기부터 영업이익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2조를 넘는 어떤 혜택을 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미국의 경우 IRA를 통해 가지고 미국에서 배터리를 생산하면 뭐 킬로와트당 뭐 35달러, 모듈까지 하면 45달러의 보조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문제는 지금 남은 게 뭐냐면 우려 국가에 대한 어떤 지정 여부거든요. 네. 결국은 미국에서 우려하는 적대 국가, 뭐 이란, 이라크, 러시아, 중국 관련 기업체들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네. 이런 기업체가
특정 지분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서 원 소재를 공급받거나 할 때는 IRA의 제재를 통해 가지고 보조금 일부를 못 받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흑연을 예를 들어보면요. 전 세계 흑연 광산이 45개 정도 되는데 네. 그중에 30개가 중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국내 배터리 업계가 칠레에서 어떤 광산하고 원 소재 공급액 체결을 맺었는데 2대 주주가 중국 기업이거든요. 네. 결국 이럴 때 보면은 결국은 그 최대 지분율에 대한 부분들이 컨스트레인트로 작용하게 되면은 결국 한국 배터리 업계들이 그 합자 투자를 만들 때 보다 많은 금액을 지급을 하고 지분율을 높이지 않으면은 IRA 혜택을 못 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금 투자에 압박이 올 수도 있습니다. 예. 이용 교수님 말씀을 주셨는데 우려 네. 국가들 중에서 특히 네. 우리가 지금 이제 중국과의 협력 분야가 자꾸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의 이 소재 의존도가 워낙 높아요. 네. 뭐 예전에 무역협회에서 발표된 거 요소수 문제도 그렇게 기술 난이도가 높은 것도 아닌데도 국내에서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품목이 90% 이상 의존도가 중국에 높은 것이 800까지가 넘는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아까 흑연도 나오고 있는데 흑연도 굉장히 중요한 게 보통 NCM 배터리라고 해서 니켈, 코발트, 망간이 양극재 종류인데 네. 상대적으로 흑연이 음극재 쪽이 중요해지고 있어요. 여기다 이제 실리콘 넣어서 에너지 밀도를 높이는 작업이 필요한데 이것도 네. 의존도가 워낙 높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아까 나왔던 FEOC 다시 네. 말하면 해외 우려 집단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 특히 중국의 소재를 통해서 우리가 이 소재를 전구체라든지 양극재, 음극재를 만드는데 최근에 아마 뉴스 보셨겠지만은 지금 국내에다 합작 공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지금 화유 코발트라는 데가 워낙 많고요. 네. 국내 뭐 LG부터 포스코부터 웬만한 대기업들은 모두 다 합작 형태로 돼 있는데 이 합작이 꼭 좋은 게 아니라 아까 얘기 나온 대로 FCOC 해외 우려 집단 중에서 지분율이 얼마큼 되느냐가 중요한데 이게 늦어도 다음 달까지는 발표될 것으로 좀 보고 있어요. 네. 근데 이게 발표될 때 지분율의 확보가 어떻게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물론 지금 합작 형태를 만들 때 그 조건을 넣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발표할 때 지분율이 50%다라면 50% 이상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게끔 만들고 네. 근데 아마 75%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1조 원이다 그러면 7,500억 원을 우리 기업이 투자를 해야 되니까 그 비용 부담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봤을 때는 과연 이득이 될까라고 고민이 되는 건데 네. 일단 미국 쪽에서는 이 지분율 확보를 높게 만들어서 중국의 입김을 좀 덜 나오게 만들겠다라고 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민이 많아서 배터리 업계의 어떤 장점을 부각시키는데 한계점이 있을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사항도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각도로 이 법률 개정이 되고 수정이 되면 우리가 한미 FTA도 했고 한중 FTA도 되어 있기 때문에 네네. 원산지 규정이라든지 이런 분야도 한번 곱씹어봐야 될 부분들이 존재할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도 이제 제소를 해야 된다는 얘기도 계속 나왔고요. 결국 네. IRA가 FTA에서 완전히 상반되는 어떤 법안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어떤 시장 규모나 이런 부분에 따라서 우리가 상당히 강력하게 주장을 못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는 생산된 모든 물량에 대해서는 국경이나 지역에 따른 어떤 차별이 없어야 된다는 게 FTA 그렇죠. 기본인데 네. 그거를 완전히 역행하는 IRA 법안을 만들어서 무조건 미국 내에서 생산을 해야 된다. 그리고 FTA 체결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또 우려 국가라는 조항을 집어넣고 네. 이런 식으로 전기차의 패권, 물론 우리가 좀 10년을 되돌아보면은 중국이 10년 동안 전기차 시장을 육성하고 끌어온 건 맞습니다. 아직도 전 세계 전기차의 절반이 중국에서 팔리고 있고요. 그런데 내연기관에서 전기차 쪽으로 산업이 전환되면서 그 패권을 중국에서 휩쓸어 가는 것을 미국이 다시 찾아오기 위해서 IRA를 발동을 하고 네. 다시 그거를 갖다가 이제 주도권을 쥐기 위한 어떤 패권 다툼에서 우리나라 같이 시장 규모가 작은 곳은 네. 아주 좋은 기술로 상품성이 있는 자동차는 만들었습니다만 양쪽 시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절히 현재까지는 잘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지금 전기자동차 시장, 그다음에 배터리 시장에 대한 이제 미래 성장, 네. 지속 가능성의 문제가 하나가 또 남아 있습니다. 예. 김필수 교수님 보시기에 내년도는 좀 둔화될 거라는 내용을 제가 앞에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별로 좋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중국산 배터리라든지 이런 이 전기차도 지금 뭐 반값 전기차라고 해서 이 BYD가 3만 달러, 네. 우리 돈으로 4천만 원 미만의 전기차가 이제 본격 보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마 이런 부분들이 더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미 이 중국산 전기차가 자국은 물론이고 해외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고 있는데 뭐 아시겠지만 미국 쪽으로는 관세가 27%가 넘으니까 못 들어갔습니다. 네. 또 IRA로 미중 간의 경제 갈등으로 인해서 진입을 못하고 결국은 유럽 쪽으로 진출했거든요. 네. 그래서 5대, 6대 중에 한 대가
유럽에 진출한 중국산 전기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럽에서도 걱정이 많아서 최근에 들어와서 이 불법 보조금을 준 부분에 대해서 조사에 들어갔기 때문에 아마 중국산 전기차나 배터리가 유럽에도 공략하는데 상당히 고민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런 측면에서 향후 추이를 좀 봐야 되겠지만은 뭐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중국에서 이미 만든 배터리가 연간 판매되는 거에 2.5배 정도 만들어놨다. 그래서 예전에 2010년대 중국에서 알루미늄이나 철강 반덤핑으로 인해서 난리가 났던 거 아마 기억나실 텐데 그렇죠. 배터리도 그럴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네. LFP 배터리, 뭐 NCM 배터리도 마찬가지인데 네. 그런 측면에서 내년에 국내의 배터리 산업 또 이 전기차 산업 특히 배터리 쪽에 있어서는 뭐 이 상향에 대한 것들은 좀 우려되는 것도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하향이나 보합세는 아니면 더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측면. 그런 측면이 지금 굉장히 많고 또 리튬이나 이런 것들도 원자재 값이 60%까지 떨어졌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은 우려사항이 커서 올해만큼의 어떤 합작 공장 이런 것이 아니라 내년에는 도리어 이 어떻게 숨고르기 기간이다라는 측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2, 3년 갈지 또는 더 짧아질지 더 길어질지는 향후 추이를 봐야 되니까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것들은 약간 고민되는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 주신 내용을 배터리만 놓고 봤을 때 네네. 지금 전고체 배터리 이야기도 가끔 나오거든요. 네네네. 배터리 기술이 진화를 하게 되면 네.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투자한 엄청난 규모의 이 투자가 네. 자칫 무용화될 가능성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실제 이제 전고체 배터리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배터리 가격을 얘기를 할 때요. 네. 한 2009년 10년에 소울 전기차 국내에 처음 출시됐을 때 네. 주행거리가 150km 내외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데 내연기관의 풀 모델이 풀옵션 모델이 1,600만 원인데 그때 전기차가 4,800이었습니다. 네. 3배가량 됐죠. 그런데 지금 한 420에서 530km 되는 주행거리의 전기차가 나오는데 보조금 받으면 5천만 원 내외로 구매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걸 배터리 업계에서 분석을 하다 보면 규모의 경제가 이루어지면서 배터리 가격이 85% 정도 10년 동안 떨어진 상황이거든요. 그 얘기는 거꾸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전고체 배터리가 개발된다고 하더라도 그게 시장에 어떤 메이저급으로 자리 잡기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거다. 네. 초창기에는 가격이 워낙 높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하이브리드의 일부만 사용하겠다. 소규모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정되는 어떤 그 출시 시기나 이런 걸 보면 일본 같은 경우 2025년에 상용화를 통해서 27년에 양산을 하겠다고 이미 발표를 했었고요. 국내는 27년에 상용화, 30년에 양산이라고 했다가 삼성에서 이거를 27년쯤에는 내보일 수 있겠다고 얘기는 했습니다만 그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산업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이때 한 10년 이상의 시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보통 기존에 있는 뭐 LFP나 3원계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에서 기존에 있는 그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특허권을 갖다가 스터디를 하고 연구를 해서 만들고 이렇게 어떤 산업이 전환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김수희 교수님. 네. 이제 배터리 같은 저희들이 지금 다루고 있는 내용이 전기차 그 뭐 운영하는 그 자체하고 배터리 부분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교수님께서 한 이 분야에 한 30년 학생들을 지도해 오셨죠? 뭐 일단 전기차 협회를 좀 맡고 있다 보니까 예. 배터리 관련 쪽은 뭐 굉장히 많이 관련해서 다루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보통 학부에 학생들이 한 몇 분 정도 계십니까? 저희 학과 같은 데는 뭐 학과 자체가 한 500명이니까 아. 전국적으로 이 단일 학과 중에서는 가장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덕 때는 어느 정도? 대덕 때는 저희가 한 학년에 한 80명 정도 모집하니까 네. 6분의 1 규모밖에 안 되고요. 교수님 대학에서 너무 많이 뽑은 것 같습니다. 아, 제가 이 학생분들의 숫자를 여쭤본 이유가 네. 미래 자동차 학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반도체라든지 배터리라든지 하드웨어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예. 사실 그 안에 채워질 미래 자동차의 내용은 컨텐츠 부분, 소프트웨어가 되지 않을까 네. 싶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주실 부분이 있을까 싶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미래 모빌리티, 우리가 이제 과거의 기계 중심에서 전기전자, 움직이는 가전제품, 움직이는 생활공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도 리콜도 소프트웨어 리콜이 반 이상 차지하거든요. 네. 결국은 피라미드의 꼭지점에서 지난 130년의 슈퍼 갑의 역할은 자동차 제작사였지만은 미래 모빌리티를 선점하는 것은 누가 될 것이냐 보면은 우리가 말하는 자동차 제작사도 숟갈을 얹을 수 있을 것이고 네. 또 라이다 센서 같은 특히 자율주행 하드웨어도 네. 아마 역할을 하고요. 또 네. 차량용 반도체도 마찬가지의 역할입니다. 그러나 피라미드의 꼭지점은 소프트웨어, 네. 알고리즘 회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지배자가 된다는 게 거의 확실시 돼가고 있고 네. 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제가 이제 많이 썼던 게 전기차 또는 모빌리티 파운드리라는 용어를 썼는데 네. 파운드리 하면은 반도체 위탁 생산을 하는데 전기차 파운드리 하면은 오픈 플랫폼을 중심으로 해서 전기차를 300만 대 찍어주는 회사예요. 그렇죠. 이제 모듈로 되기 때문에 찍어주고 알루미늄을 뭘 섞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차이점이 틀린다라고 보게 되면은 향후에는 뭐 우리가 생각하는 제작사만 차 만드는 게 아니라 알고리즘 회사도 차 만들 수 있고 전기차 그렇죠.
또 우리가 말하는 LG전자, 삼성전자, 우리가 애플카라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네. 애플카라는 것 자체가 자기네가 설계하고 주문해서 생산해주는 주문자의 생산 방식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구글카, 아마존카 다 나오는 거니까 그렇겠네요. 이제는 미래에는 네 거 내 거 없는 혼합된 융합된 경쟁 모델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제 그렇게 되면 네네. 자동차 시장도 네. 오늘도 뉴스에 나왔거든요, 사실은. 네네. 아마존이 차량을 생산하겠다. 그렇죠. 그러면 아마존은 온라인 쪽에 마케팅력이 상당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네. 그러면 앞으로 딜러라든지 이런 하드웨어식의 퍼실리티 베이스 네네. 딜러샵도 바뀔 가능성이 바뀔 가능성이 높죠. 예를 들면 우리가 20, 30년 전에 차를 구매하려면 시승을 반드시 하면서 어떤 퍼포먼스나 성능을 검증을 해야 됐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그 제작사별의 엔진의 파워트레인의 성능은 비슷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직접 시승을 하지 않고 차량을 선구매하는 비율도 상당히 높죠.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현재는 미국도 판매 노조, 국내도 판매 노조에 따라서 지금 잠깐 막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네. 장기적으로는 소비자들도 비용 세이브를 위해서 저렴한 가격에 차량을 구매하고 제작사도 유리하기 때문에 온라인 판매는 늘릴 수밖에 없고요. 우리가 예전에 애플이 전기차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드로잉 하나 했는데 네. 기아에다 의뢰하게 했더니 주식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난리쳤지 않습니까? 그렇죠. 조금 전에 김필수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완전 자율주행 전기차가 됐다라고 했을 때는 자동차 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거든요. 그런데 현대자동차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정보하고 애플, 삼성이 알 수 있는 정보를 비교해 보면 통신사나 애플이 갖고 있는 정보가 훨씬 많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제가 자율주행 자동차 운행하면서 그 플랫폼 내에서 여유 시간에 컨텐츠를 구매를 하고 영화를 보고 음악을 다운받고 하다못해 아마 20년쯤 후에는요. 엔트리 모델의 초저가형 전기차 자율주행을 무료로 줄 테니 10년 동안은 쇼핑은 차 안에서는 우리 플랫폼만 써라. 이런 서비스 상품도 생길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죠. 김 교수님 말씀대로 최상위 피라미드의 꼭지점은 네. 결국은 플랫폼 소프트웨어 회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지금 두 분 교수님과 말씀 나눈 내용을 시청자 여러분께 들어보셨으면 우리가 나누고 있는 배터리 이야기, 전기차 이야기는 아주 시작점에 있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걸 느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앞에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결국은 내년에 바이든 대통령하고 트럼프 네. 대통령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이거는 우려 아닌 우려를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되면 파장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티그짠만 나와도 알레르기 많이 많습니다. 한번 예. 겪어봤기 때문에 네. 아마 들어가게 되면 파리 협정부터 탈퇴할 것이다 다시 그런 얘기하고 아마 트럼프 대통령의 특징 자체가 옛날에 그 석유 자원의 활성화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신재생에너지 또 지금 전기차의 보조금 지금 당장 일본이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을 다 하면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부터 폐지시키겠다. 이거 그렇죠. 아주 공개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지금 지난 한 9개월 사이에요. 미국에 가장 많이 투자한 게 1조 원 넘는 게 20개가 넘는 게 대한민국이에요. 네. 유럽이 19개고요. 그다음에 그 많은 일본이 9개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미국에 투자한 가장 큰 기업이 대한민국이라는 건데 여기에 바로 이제 우리가 말하는 뭐 태양광부터 시작해서 전기차 이런 네. 공장 이런 부분이 많아서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 불확실성이 더 커진다라는 거. 공포지 어떻게 보면은요. 예, 그렇지 않아도 지금 수출을 기반으로 하는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전쟁 등등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서 네. 아마 트럼프 대통령까지 당선된다 그러면은 아마 고민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 이 아마 플랜 B, 플랜 C가 좀 준비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고민이 좀 됩니다. 그렇죠. 방금 플랜 B, 플랜 C를 말씀 주셔서 네네. 결국은 이 중국과의 패권 경쟁은 지속될 수밖에 없고 그렇죠. 미중 간의 패권 경쟁 안에 뭐 달러라든지 기축통화 이야기는 별도로 산업 부분에서 가장 치열하게 부딪힐 부분이 소프트웨어 외에는 전기자동차 분야인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네네. 그럼 중국 쪽에서도 우리나라를 향해서 12월 달에 흑연 수출을 규제하겠다는 이야기가 벌써 나오고 그렇죠. 있는데 네네. 아까도 설명을 일부 주셨습니다만 한중 협력 부분이 향후에 미국이 바라보는 관점에서 한국에 대한 제재, 네네. 유럽이 바라보는 관점에서 한국 전기자동차 배터리에 대한 제재, 악영향은 없을까요?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결국은 이제 한중의 어떤 협력 관계를 보면서 미국 같은 경우는 IRA에서 아까 말씀하신 합작법인의 JV의 네. 지분율 같은 경우도 분명히 조절할 가능성도 있고요. 유럽은 조금 다른 관점입니다. 미국은 네.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정책적으로 풀려고 하고 있고요. 유럽 같은 경우는 자율경쟁 체제를 도입해서 실제 2016년에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들이 중국에 진출했었습니다. 네. 근데 중국에서 자국산 배터리를 장착 안 하면 보조금을 안 주다 보니까 공장 가동률이 50%가 안 됐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배터리 공장이
가동률은 평균 75에서 85% 정도인데 50% 미만이다 보니까 그때부터 과감하게 유럽에 수출을 하고 진출했겠죠. 네. 근데 보통 유럽에서 20만 대 규모의 전기차를 생산하기 위한 배터리 공급에 필요한 규모가 4조, 5조 정도 된다라고 하면 보통 50%의 지분율을 가지고 2, 3년 동안에 2조, 3조로 쏟아 부어야 되는 과감한 투자를 통해 가지고 한때 2년 전에 68%의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다가 그렇죠. 점차 떨어지고 있죠. 근데 떨어지는 이유는 미국이 중국이 가지고 있는 전기차의 패권을 찾아오기 위해서 IRA를 발동을 했고 유럽이 다시 탄소법을 발동하면서 그 전기차에 대한 어떤 헤게모니를 가져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미국처럼 중국을 적대시하는 게 아니라 중국이든 한국이든 배터리 공장 유럽에 투자를 해라. 우리는 경쟁 체제로 가겠다. 이러면서 네. 중국이 급성장하면서 턱밑까지 따라오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책적인 부분과 그다음에 정치적인 부분, 경제적인 부분의 그 밸런스 사이에서 상당히 중요한 어떤 우리가 균형을 잡지 않으면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필수 교수님. 네. 지금 17일부터 21일까지입니까? 26일까지 네. 광저우 모터쇼 다녀오셨습니까? 아니면 아직 못 갔습니다. 못 가셨습니까? 예, 아마 이 광저우 모터스는 못 갈 것 같고요. 네. 이번에 전시된 것들은 어떤 것들인지 미리 이제 알죠. 네. 근데 아마 이 중국이 가장 큰 게 전기차 기반입니다. 아까도 그런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세계 글로벌 넘버원이 도요타, 넘버2가 폭스바겐, 네. 넘버3가 현대차 그룹이거든요. 그렇죠. 현대차 그룹의 입장에서는 전기차를 미래 모빌리티가 확산될 때 넘버3 안에 들어가겠다라는 어떤 포석을 지금 깔고 있어요. 근데 네. 1, 2위가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뭐 광저우 모터스 전시되는 거 보셨겠지만은 중국이 글로벌 시장에서 10년 먼저 시작을 했고 네. 완성도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특히 이제 BYD 같은 데는 무서운 기업이어서 네. 아마 장기적으로는 넘버1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네. 넘버2 테슬라, 넘버3는 이제 현대차 그룹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이번에 전시된 것이 심지어는 샤오미라든지 네. 휴대폰 만드는 회사들도 이번에 전기차 전시를 했거든요. 네. 아까 이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이 중요하다고 그러셨죠. 말씀드렸는데 바로 이런 이 스마트폰을 만드는 회사들이 소프트웨어 강점을 갖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이런 기업이 차에다가 휴대폰에다 바퀴 붙이면 그게 바로 미래 모빌리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휴대폰을 만드는 기업이 모두 다 차까지 선점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네. 제가 몇 주 전에 이제 갔다 온 게 도쿄 모터쇼. 지금 이제 저펜 모빌리티 쇼로 바뀌었는데 네. 거기 가서 충격을 받았던 것이 이 도요타, 혼다, 니산 굉장히 많이 일본 기업들이 전시가 돼 있는데 네. 이 컨셉트카만 전기차만 있고 양산형으로는 플러그인이나 하이브리드 외에는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똑같은 크기의 면적의 BYD가 전시돼 있는데 네. 전체가 양산 판매 모델입니다. 네. 사람이 몰리는 것도 그렇고요. 물론 고급 모델은 아직 수준이 좀 떨어져서 좀 약한 부분이 눈에 띄고요. 그러나 중저가 모델, 아까 말씀드린 3만 달러 이하 있죠. 네. 이런 것들은 국내에서 아직 판매가 안 되고 있는데 네. 아마 BYD 코리아에서 내년 상반기에는 아마 이 상용 모델, 승용 모델이죠. 네. 전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번 광저우 모터스에서도 그런 모델들이 있죠. 네. 뭐 저커라든지 BYD 거 말할 것 없이 샤오미라든지 전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전기차가 그리고 중저가 모델이 나오면서 또 주행 거리는 500km 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은 거기다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에 대한 적용은요 신기한 것들이 너무 많아서 네. 또 우리나라 같이 규제 일변도의 포지티브 정책 국가 아니라 네거티브 정책이니까 네. 별의별 소프트웨어들이 다 있습니다. 심지어는 뒤에 아이들이 뭐 카시트에 앉았을 때 소변을 예를 들어서 소변이 놓게 되면 그게 신호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센서가 장착이 돼 있어서 그러네요. 그런 것까지도 차에 탑재될 정도니까 네. 우리가 굉장히 놀라고 사실 경쟁력 측면에서 가성비 측면에 따지면 상당히 고민거리가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 듣고 보니까 결국은 이제 테슬라가 아직은 소프트웨어 회사가 없지 않습니까? 네네. 트위터를 인수를 하긴 했지만 네네. 트위터 가지고는 충분히 미래 경쟁을 놓고 봤을 때 결국 중국 화웨이, BYD, 탄센트 이런 회사들이 합작을 한다면 네네. 제가 볼 때는 세계 시장은 1위가 중국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있는데요. 예, 맞습니다. 이런 어떤 시작에 대한 어떤 전초전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있었고요. 아마 질문 하나 드리면 몇 년 전에 전 세계에서 내연기관을 포함해서 가장 많이 팔린 차가 어떤 거냐? 전기차 내연기관 하면은요. 네. 중국 기업이 만든 우링 홍광 미니라고 있습니다. 네. 뭐 손흥민 선수를 애교 있게 부르는 게 아니고요. 전기차인데 예. 600만 원 정도밖에 안 해요. 예. 롱레인지가 700만 원입니다. 그게 내연기관까지 포함해서 제일 많이 팔렸어요. 왜냐하면 중국 시장이라는 게 무서운 게 우리나라의 한 27배 규모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수 시장에서만 가지고도 정말 많은 기업체가 돌아갈 수 있고 거기서 탄탄한 체력을 기반으로 이제 해외 수출할 수 있는데 교수님 말씀대로 중국에서는 각종 차종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는 시장 규모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현대기아가 지금 전기차에서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막대한 어떤
이런 투자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도 가장 불안한 게 뭐냐면 아직까지는 전기차가 중국이 2022년 말로 보조금이 끊겼지만 네. 전 세계적으로 보조금 디펜던트로 판매량이 결정난다는 거죠. 아직 전기차가 독자적인 어떤 상품성이나 경제성을 갖추지 못했다. 중국산을 제외하고입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내연기관이나 어떤 시장이 언제 종식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 3위 그룹이고 전기차는 2위를 마크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나온 얘기 중에 영국의 총리가 대놓고 얘기한 게 있습니다. 네. 넷제로를 달성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우리 국민들에게 5천에서 10,000파운드의 청구서를 내밀면서까지 전기차 보급에 노력하지 않고 늦추면서 다른 방법으로 넷제로를 달성하겠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막상 전기차 시대, 친환경은 어쩔 수 없는 대세인데 우상향이라고 예측을 하고 내놨는데 막상 유럽은 자동차의 강국이었잖아요. 네. 근데 본국, 자국 자동차가 활개를 못 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일에 독일 같은 경우도 이퓨얼 얘기가 또 나오는 이유가 내연기관 2030년부터 판매 못하게 하겠다가 35년으로 연기되면서 점차 본인들이 경쟁력을 갖추기 전까지는 전기차가 활개치고 확산되는 걸 어느 정도 컨스트레인트를 가하겠다는 거고 트럼프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국내는 경쟁력이 있는 전기차를 만들어놨고 지금 확산 일로해서 치고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전기차의 보급 물량에 대한 예측이 각국의 정책에 따라서 흔들릴 수 있다. 결국 안개 속이다. 이런 부분들이 가장 답답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그 예민한 부분을 잘 짚어주셨는데 김필수 교수님, 이호근 교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결국은 지금 현대차도 LG 에너지 솔루션도 SK온도 배터리 공장을 증축하고 신설하는 문제에 대해서 서로 지금 전략적인 전술적인 측면이 다르게 가고 있는 면이 보이거든요.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내년에는 이제 일단 지금 주춤하다 보니까 배터리도 이 호흡을 맞춰서 좀 늦춰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지금 뭐 1,000조 원까지도 이미 확보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네. 사실 이게 제대로 갈는지는 향후 추이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기차 보급이 너무 빨라지면서 네. 각 분야에서 경착륙이 많이 발생을 했어요. 부작용이 컸다는 얘기죠. 네. 예를 들어서 뭐 일자리가 30-40% 줄어드는 건 물론이고 네. 또 실제로 정비업체도 장기적으로 45,000개 국내에 있는데 70%가 없어집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받는 거고 또 노사 간의 문제도 있고 상당히 좀 고민돼서 또 비상시의 조치 방법 등 전기차에 대한 부작용이 각 분야에 생기는데 지금 주춤하는 부분들은 숨고르기를 통해서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줬다는 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추이를 보게 되면은 미국하고 유럽의 생각이 완전히 좀 틀리거든요. 네. IRA 같은 경우도 그렇고 자국 우선주의 같은 걸 강조를 하고 있지만은 유럽에서는 요람에서 무덤까지입니다. 더 까다롭습니다, 사실. 그래서 네. 뭐 유럽의 핵심 원자재법이라든지 이 탄소 국경 조정제도 이런 것들은 뭐 충전기를 수출한다 그러면 충전기에 들어간 철판에 들어가는 부분들이 처음부터 철판을 만들 때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얼마인지 나왔는지에 대한 서류까지도 집어넣어야 돼요. 이게 IRA 정도가 아닌 거예요. 그러네요. 멘붕이거든요,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꼭지점을 좀 고민을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수출을 기반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향후 이런 부분들을 이 중소 중견기업들은 준비를 못하니까 네. 정부가 얼마큼 이런 것들을 보완해주고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시켜주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숙제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은 아까 소프트웨어 강점을 말씀드렸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갖고 있어요. 현대차도 재작년에 SDV,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을 선언했어요. 예. 그러니까 소프트웨어가 없으면은 우리 죽은 목숨이다. 하드웨어는 하청 기업뿐이 안 된다. 네. 아까 파운드리도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가미해야지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명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미국은 GAFA, GAFA라고 얘기를 해요. 네. G, 구글, 그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com. 예. 그다음에 중국은 베스 BATH라고 합니다. 예. 바이두, 알리바바, 텐젠트, 파이웨이입니다. 예. 이게 뭡니까? 세계를 호령하는 미중의 소프트웨어 기업들이에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포함한 알고리즘을 만드는 회사인데 이게 모빌리티를 지배한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애플도 그런 꼭지를 주도권을 쥐고 나가겠다는 게 애플카인데 이거 레벨 4 기준으로 만들기가 어렵다 보니까 계속 늦춰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미래 모빌리티는 물론 자동차만 있는 게 아니라 UAM이라든지 로보빌리티라든지 확대 재생산하면서 일자리부터 모든 산업의 지난 130년의 내연기관 역사가 완전히 엎어지는 새로운 개념이니까 이게 엎어진다는 얘기는 새로운 기회도 많다는 거니까 그렇죠. 지금이 또 기회다라고 생각하는 기업도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960년대 초반에 아폴로 13호가 달에 착륙해서 네. 차를 끌고 탐사를 할 때 그 차가 전기자동차였는지 내연기관 차였는지 아마 몰랐을 겁니다. 근데 60년 세월이 지난 지금 네네. 아 전기자동차가 60년 전에 만들어졌었구나를 인지를 하면서 결국 그 안에 들어가야 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중요성들이
지금 부각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언젠가는 반도체도 보면 시장에 치킨 게임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미국의 테슬라, 중국의 뭐 BYD가 됐건 아니면 방금 말씀 주신 손흥민 선수가 됐건 네네네. 경쟁을 한번 치킨 게임을 할 때가 오지 않겠습니까? 예, 분명히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수님이 말씀하신 일단은 각국은 지금 환경 규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통해 가지고 친환경 자동차 판매에 대한 의무 제도, 보급 제도를 해서 규제를 하고 있고 벌과금을 내고 있거든요. 탄소세로. 근데 이제 전주기 관리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반도체 얘기 잠깐 하셔서 네. 삼성이 이제 TSMC하고 파운드리 회사로서 반도체에 경쟁을 하고 있는데 네. 일단은 그 반도체를 만드는 데 들어간 전기를 친환경 에너지를 썼느냐 당진 화력발전소에서 석탄계, 석유계 베이스를 뗐느냐를 가지고 카운트하겠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TSMC 같은 경우는 풍력 발전으로 몇 기가와트를 몇 년간 확보를 해놓은 상황이고 네. 그런 상황으로 본다면 삼성 반도체가 전 세계적으로 상위권에 속해 있습니다만 이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어떤 준비 면에서는 세계 220위권을 넘어가는 기업으로 분류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은 일개 기업이 할 수 있는 일은 전혀 아니고요. 우리가 친환경 자동차 전기차 보급도 또 얘기를 하면 국내에서 만약에 순식간에 20%에서 25% 전기차가 보급이 될 경우에는 동시에 저녁에 충전을 하면 아마 셧다운 될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 전라도 지역이나 호남 지역, 남부 지역에 태양광 발전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남아도는 태양광 발전, 신재생 에너지를 서울까지 송출하는 전력망의 확대가 부족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는 친환경 자동차 에너지를 이거를 갖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송할 수 없는 결국은 전기차의 보급 잘 만들고 배터리 잘 만들고를 떠나가지고 에너지 수급 소스면까지 다 봐야 된다는 거죠. 유럽에서 가장 먼저 내연기관 판매를 2025년부터 금지한 그 북유럽 국가 같은 경우는 보면은 신재생 에너지 비중이 상당히 높고 네. 거기 갖다 탄소를 탈탄소해서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이런 국가들이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총괄적으로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앞으로 수출에 상당한 장애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 듣고 보니까 독일 자동차 회사들은 기초화학이 발달돼 있으니까 네. 내연기관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만 줄일 수 있는 화학 물질을 개발한다면 내연기관 자동차도 생존할 가능성은 있지 않습니까? 간단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이퓨얼입니다. 이퓨얼이 이 가솔린, 이 디젤, 이 항공유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네. 이게 우리가 일명 이제 탄소 중립 연료라고 얘기를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연료를 만들 때 탄소를 포집해서 100g을 놓다. 네. 그러면 연소시켜서 100g이 나와서 이 집어넣는 거하고 똑같이 나와서 탄소가 중립돼서 제로가 되지 않느냐라는 게 이퓨얼입니다. 네. 그래서 기존에 이런 걸 쓰게 되면 내연기관 시스템 또 변속기, 기존의 인력 그대로 유지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이제 한 건데 사실 이거는 겉으로 보기에는 그런 것이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네. 뭐 아시겠지만은 배터리 한중일 싸움이 있고요. 뭐 유럽에서도 배터리 회사를 갖고 싶어서 영국은 브리티시 볼트를 만들었고 네. 유럽에서는 노스 볼트를 만들었는데 그렇죠. 브리티시 볼트는 엎어졌고 네. 노스 볼트도 별로 좋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NCM 배터리 기반으로 3원 개 배터리를 만드는 게 우리나라 대한민국 20년 걸린 겁니다. 미리 네. 내다보고 예. 중국도 그렇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또 미국도 그런 걸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근데 쉽지는 않거든요. 네. 그리고 뭐 요새 많이 나오는 글로벌 제작사들이 배터리 내재화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배터리도 만들어서 100원 중에 40원 차지하는 배터리도 우리가 다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이거 쉽지 않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 배터리사는 놀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아마 차를 만들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아마 영역 없는 싸움이 치열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을 눈여겨 좀 봐야 되는 게 글로벌 흐름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결국은 최근에 화두는 반값 전기차예요. 예, 지금 가성비가 떨어지는 부분들을 올릴 수 있는 것은 충전 네. 인프라는 1년, 2년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보완이 될 것으로 좀 보고 있지만은 네. 반값 전기차는 가격을 전체적으로 가성비를 높이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테슬라하고 그다음에 BYD. 중국 전기차 업체입니다. 예. 근데 이런 부분들은 대한민국 현대차 그룹 입장에서도 고민이 많은 거죠. 프리미엄 차는 낮출 필요는 없지만은 가성비 좋은 거 3만 달러 미만의 또 2만 5천 달러 이런 걸 좀 만들어야 되거든요. 네. 이게 바로 내연기관차하고 가격을 똑같이 만드는 모델이 돼야지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값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을 누가 구현하느냐가 경쟁력, 가성비를 최고로 높일 수 있는 경쟁력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김필수 교수님 지적을 해주셨는데 아직까지도 그러면 배터리의 비용 구조가 네네. 내연기관의 3만 달러 시대의 차와 가격대를 맞출 수 있는 가장
핵심 요소입니까? 아니면 왜냐하면 부품이 10,000개로 줄었단 말입니다. 네네. 그만큼 비용도 줄을 건데 왜 이렇게 가격은 높은지. 예, 그걸 말씀을 드리면요. 네. 실제 이제 그 2023년 기준입니다. 올해 기준으로 미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승용차, 트럭을 경트럭 포함입니다. 네. 승용차의 평균 가격하고 예. 판매되는 모든 전기차의 평균 가격을 비교했을 때 전기차가 13,000불 정도 비쌉니다. 네. 그런데 올해 말에 이제 반값 전기차가 예정이 됐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2024년에는 판매되는 평균 내연기관의 가격하고 전기차 가격을 비교했을 때 전기차가 싸지는 원년이 될 거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 게 네. UAW 미국 전미 자동차 노조의 파업이었죠. 그렇죠. 예. 미국에서 이제 그 포드나 GM이나 스텔란티스 세 개 업체가 동시에 파업을 한 건 이게 36년 만인가 이렇게 되게 오랜만이거든요. 네. 근데 시간당 그 공임이 보통 근로자들한테 주는 게 $86 정도 됩니다. 이게 최하 25%에서 30%까지 부대 비용까지 포함하면 상승하는 게 결정이 났거든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은 시간당 $110 정도로 모든 자동차 제작 비용이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여기에 테슬라는 노조가 없고 현대기아도 없습니다. 네. 테슬라 같은 경우는 $46 정도의 공임을 지급하고 있고 현대자동차는 $50에서 $60 수준이거든요. 네. 그런데 테슬라도 만만치 않은 게 이게 전미 노조의 임금하고 이제 3배 격차까지 벌어지면 노조 설립에 대한 압박을 견딜 수 없을 거란 얘기죠. 그렇게 되면 테슬라, GM, 포드, 스텔란티스, 현대기아도 노조에 대한 어떤 투자금이나 운영비를 통해 가지고 전기차에 대한 어떤 투자금을 위축시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GM이나 포드에서 반값 전기차 출시에 대한 R&D 비용에 대한 지급을 축소를 하고 연기하는 걸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변수가 발생한 게 그 전미 자동차 노조하고 협상한 내용 중에 노조들이 요구한 게 있습니다. 전기차 생산량을 늘리고 신모델을 개발하는 요구 조건을 회사가 받아들인 거죠. 그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전환되면서 30% 정도의 부품이 줄어들면 우리의 일자리가 줄어든다. 이거는 위기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신모델을 개발하고 전기차의 생산량을 늘려서라도 그걸 보완을 하겠다는 노조의 조건을 이미 받아들였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이 정책이 어느 방향으로 풀리냐에 따라서 반값 전기차 출시가 늦어질 수도 있고 왜 이미 얼리버드나 얼리 어댑터들은 전기차의 가격을 떠나가지고 살 사람이 이미 다 샀고요. 네. 이 보급이 확장 일로로 들어서기 위해서는 반값 전기차가 필요한 시점이 됐는데 네. 이러한 부분들이 고정 비용의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연기될 수도 있고 김 교수님 말씀대로 2, 3년 뒤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언젠가는 이게 빅뱅처럼 반값 전기차 출시와 동시에 확장세로 갈 거고 그에 대해서 지금 이런 어떤 혼란 속에서 현대기아 국내 기업들은 준비를 하는 게 옳다. 왜? 그런 시장이 열린 다음에 뛰어들기는 좀 늦었고요. 우리나라는 패스트 무버로서 미리 가서 장악을 하는 게 맞다라는 거고 지금의 투자 방향이 옳다 이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전기자동차에서 패스트 팔로우가 아니라 패스트 무브가 돼야 된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현대자동차, 현대차 그룹 이번 9월 달에 레이 EV 전기자동차 나오죠? 네. 어떤 형태의 전기자동차가 됩니까? 지금 뭐 이 전기차 이 주행거리 자체는 200여 킬로 정도 간다 이렇게 보시고 네. 레이 자체는 박스카 형태로 해서 새로운 경차지만은 경차가 아닌 새로운 영역을 구축해서 성공적으로 안착한 모델이 레이입니다. 네. 뭐 아시겠지만 근데 이걸 전기차로 만들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이렇게 가성비가 좋아야지 되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중국산 LFP가 들어갑니다. 결국은 이제 3원계 NCM 배터리가 아니라 네. 뭐 LFP 하게 되면 중국 기반으로 해서 에너지 밀도가 떨어지고 부피, 무게 이런 것들이 크지만은 가격은 30% 저렴하거든요. 근데 이런 걸 무기로 해서 가성비 좋은 우리가 말하는 3만 달러를 구현하기 위한 하나의 움직임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네. 이게 레이뿐만이 아니라 국내 뭐 이 KG 모빌리티에서 나오는 EVX 전기차죠 최초의 이것도 BYD 이 배터리와 기술이 들어가 있는데 LFP 배터리거든요. 네. 그래서 가격을 낮추는 반값 전기차를 낮추기 위해서 일단 제일 좋은 대상이 배터리를 쓰는 거예요, 낮은 거를. 근데 신기술 개발을 좀 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지금 뭐 테슬라 같은 데는 신기술 개발을 많이 하면서 전기차 혁신의 아이콘이다라고 하면서 다른 글로벌 제조사가 벤치마킹 대상으로 많이 삼고 있는데 네. 배터리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12V에서 48V로 높인다든지 또 우리가 와이어링 하니스를 20% 낮추는 방법, 파라이트 모터를 쓰는 방법 이게 신기술들인데 이거 말고도 전기차용 변속기도 개발하고 있는데 네. 이게 굉장히 큰 경쟁력인데 이러한 신기술들을 가미를 해서 배터리뿐만이 아니라
이런 걸 통해서 반값 전기차를 목표를 이루어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숙제도 많고 또 현대기아차가 지금은 잘하고 있지만은 네. 미래 무장 모빌리티에 대한 신기술 개발을 안 한다면은 그렇죠. 반값 전기차화도는 배터리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원 교수님, 네네. 조금 전에 그 우리나라 자동차 그룹들이 새롭게 UAW의 움직임과 같이 네네. 노조의 그 움직임을 고려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는 딜러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있죠. 앞으로는 네이버가 딜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아마존에서 현대자동차가 온라인으로 판매를 시작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현재 있는 오프라인에 있는 딜러들이 거길 통해서 판매하는 걸로 네. 두세 개 지역이 거쳐서 결국 본인들이 이제 맨파워로 뛸 수 있는 부분보다 좀 확장세로 해서 거쳐서 판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플랫폼이 점차 확대되면은 이게 전반적으로 온라인 쪽의 비중이 점차 높아질 수밖에 없고 네. 실제 국내에서도요. 그 광주에서 만드는 기아 자동차 예, 캐스퍼 같은 경우는 온라인 온리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 이미 예. 차량 가격이 워낙 낮다 보니까 그 어떤 영업 수당이나 줄 여력이 안 되겠죠. 네. 이런 어떤 모델들이 이제 점차 안정화되고 정착화되면서 전반적으로는 온라인 판매가 이제 주 대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게 말씀하신 대로 각종 어떤 노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합의나 협상이 필요하고 어떤 직업군의 전환도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네. 김필수 교수님, 네.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 될 시점이 온 것 같은데 2024년 저희들이 이 자동차, 전기자동차 시장에 대한 전망도 말씀을 나눴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뭐 전기차의 가격, 그다음에 배터리의 비용 문제를 다루었지만 또 김필수 교수님께서 아날로그뿐만이 아니라 디지털의 어떤 융복합화가 필요하다는 말씀도 주셨거든요. 네. 이 국내 전기차 시장과 관련해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2024년 우리가 둔화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지만 둔화 시점이 오히려 투자에 더 적극성을 가져야 될 시기일지 네. 아니면 앞에서 말씀 주셨던 미국 시장에서의 전략적인 보수화 아니면 후퇴 이것도 고려해야 될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말씀하신 대로 이 지금이 기회다라고 생각합니다. 위기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네. 또 현대차 그룹도 그렇게 판단을 해서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숨고르기다라는 거 그리고 약간 낮은 허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잘 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130년의 내연기관차가 전기차 전환이 된 게 본격적으로 5, 6년뿐이 되질 않거든요. 네. 또 향후에는 전기차에 의해 수소차가 오겠죠. 아마 그런 부분 측면에 있어서는 산업 시스템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변하고 판매 구조, 일자리 창출, 또 기존의 기계 중심에서 융합 중심의 제품으로 바뀌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거를 누가 얼마큼 잘 무장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단순하게 차만 전기차 잘 만들어서 되는 게 아니라 배터리라든지 네. 또 차량용 반도체는 물론이고 또 우리가 지금 아직은 1, 2년 떨어져 있는 자율주행 기술을 또 얼마큼 버무려 주느냐. 네. 또 요새 카시어링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뜨고 있지 않습니까? 전동화는 기본 숙제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낮은 부분을 수준을 올려서 융합을 얼마큼 잘 시키느냐의 과제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이 바로 이 제작사가 잘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은 산학연구가 노력을 해줘야 돼요. 정부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은 정부가 어떤 국제 표준을 만들 때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직접 나서서 판매까지도 이루어지는 국제 간의 협약에 대한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네. 우리가 이 약한 것 중에 하나가 국제 기준을 우리 이 대한민국의 전문가들이 참여를 해서 그런 부분에 목소리를 못 내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규제일변대의 포지티브 정책을 네거티브로 바꾸는 작업도 개혁을 좀 이루어져야 되고요. 앞으로 숙제가 더 많다. 그런 측면에서 미래의 불확실성은 방안도 중요하지만 방향이 더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향후 2, 3년 갈지는 모르겠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이 또 기회라는 생각을 갖고 좀 더 매진한다면 좋은 결과가 도출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용 교수님께도 같은 네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은 좀 분야를 나눠서 보면요. 배터리 업계 같은 경우는 이제 탈중국이 가장 큰 관건이거든요. 이대로 가다가는 이제 소재 분야에서 탈중국을 달성하지 못하면 배터리 업체의 성장은 더 이상 없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그런 위기감을 알고 있는 국내 배터리 3사 같은 경우는 나트륨 배터리 등 각종 소재의 다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리튬 가격이 40%가 떨어졌다고 말씀하셨는데 최근의 동향을 보면 실제 4년 동안 8배가 이미 오른 거거든요. 네. 그게 이제 중국에서 많은 원자재를 확보해 놓은 다음에 후발 업체들의 경쟁을 뿌리치기 위해서 자꾸 코스트 다운을 하면서 본인들이 독과점을 하기 위한 어떤 전략적인 방안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는데 전기차의 배터리라는 것은 실제 충전 인프라가 충분히
공급이 된다라고 하면 일충전 주행거리에 대한 전쟁, 싸움은 더 이상 의미가 없을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 밀도가 다소 떨어지더라도 같은 무게에서 주행거리가 좀 줄어들더라도 소재의 다변화를 통해 가지고 국제 그 소재 변동에 따른 어떤 변동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유로운 결국 탈중국의 한 방향을 배터리 업계는 지적해 나가야 되고요. 네. 또 한 가지 정부 규제 말씀해 주셨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요. 네. 우리가 자율주행 자동차를 개발하는 여러 가지 방안 중에서 보통 골목길에서 운전을 하시다 보면은 이렇게 아이 컨택이라고 하죠. 네. 보행자 중에 저를 쳐다본 사람은 우리가 안심을 합니다. 저 사람은 차를 봤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제일 무서운 거는요. 뒤통수만 보인 아이들 여럿이 모여 있을 때 어디로 튈지 모르잖아요. 결국 아이 컨택이라는 부분들은 자율주행 자동차의 어떤 핵심 기술 개발에는 필요한 분야인데 우리나라는 비식별화법이라는 게 있어서요. 불특정 다수의 얼굴이 네. 노출되도록 영상을 보관하는 게 불법입니다. 그래서 가끔 보면 아이들 어린이집에서 학대받았을 때 부모가 영상을 요구하면요. 본인 아이를 제외하고는 다 모자이크 처리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기술 개발을 통해서 국내에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해외로 기업체들이 자꾸 나가는 결국 우리의 먹거리가 해외로 나가서 나눠지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부가 선도적으로 규제를 만들고 기업들보다 좀 앞서서 그런 네거티브 정책을 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분께서 정부에게 바라는 말씀, 기업에게 바라는 말씀 두 가지를 동시에 다 주셨는데 어떻습니까? 두 분 다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지금 MZ세대가 생각하는 그 미래라고 하는 것 이제 산 쪽은 이야기했고 정부 쪽을 이야기를 했으니까 교육 쪽에서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인재를 모으고 있고 가능하시다면 더해서 우리가 이제 시청자분들이 대부분 증시 투자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으시거든요. 네. 현대차, 기아차에 대한 우리나라의 어떤 주식 전망 아니면 주가의 전망 이것도 뭐 비전문가시지만 주실 말씀 있으면 간단히 한번 주시죠. 뭐 주식에 대해서는 여러 번 나가서 이제 말씀 많이 드렸었는데 네. 뭐 어떻게 보면 모빌리티 쪽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큽니다. 네. 그리고 이제 모빌리티 쪽에 투자를 하는 것이 왜 그러냐면 모든 글로벌 기업이 모빌리티에 다 관련돼 있어요. 융합 제품이다 보니까 네.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숟가락을 하나씩 얹다 보니까 같이 연동해서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현대기아차가 올해 영업이익률 25조 원까지 간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네. 가장 큰 문제가 이 주식에 대한 부분들이 저평가되고 있어요.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중장기적으로는 길게 잘 간다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큰 그림 보게 되면은 향후 성장 가능성이 워낙 높은 부분도 많고 또 스타트업 중에서 아까도 이호근 교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좋은 기술이 국내에서 이 워낙 규제 일본되다 보니까 해외로 나가요. 네. 나중에 기술 쓰다 보면 우리 기술인 겁니다. 판매한 게 다시 부메랑 돼서 돌아오는 이런 사례도 굉장히 많아서 네. 정부가 그런 부분들의 지원을 통해서 제대로 마련해 줘야 된다는 거. 또 저희 교육기관 같은 경우에는 미래 산업의 전문 인력 양성에 대한 것들이 아직 정부가 그런 프로그램들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뭐 교육도 시킬 수 있는 기관도 없다는 거죠. 또 실제로 이 자동차 관련 교수들의 99%가 내연기관 전공한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전기차나 수소차에 대한 것들은 잘 모르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지원을 해서 R&D는 물론이지만은 미래 전문 인력 양성도 좀 초점을 맞춰서 정부가 좀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데 요새 R&D 비용을 줄인다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미래 인력에 대한 부분들은 이런 부분하고 좀 틀리다는 거. 그래서 미래 선점을 위한 기본 상식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전문 인력 양성에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호근 교수님께 여쭤봐야 되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네. 오늘 두 분 귀한 말씀 여기까지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역경이 닥쳤을 때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이 깨지지만 또 다른 사람은 어떤 사람은 이 기록을 깨게 된다라는 말이 있다 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뿐만 아니라 하나의 산업이나 기업의 흥망성쇠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역경과 도전을 뛰어넘는 일은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현명한 전략으로 차분히 대응한다면 이전보다 더 높은 기록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놀라운 성장을 보여주었고 특히 올해 경제와 정시를 이끌었던 전기차와 배터리 산업, 최근 제기된 시장 둔화 우려가 현재를 재점검하고 더 큰 성장으로 도약해가는 발판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다음 주 금요일 오후 5시 30분에 저희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